안녕하세요. 누구보다 빛이 나게 3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 여자 구독자입니다. 수학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저도 제 인생에서 큰 수확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잘했고 지금도 잘 해나가고 있다고 격려받고 싶어 용기를 내보았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유명 백화점 명품 가방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돈 없어 보이면 불친절하게 대하더라. 추레하게 입고 간 여자 무시하다가 여기서부터 싹 다 주세요. 하니까 빌빌 기더라. 이런 편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편견 어린 시선을 갖지 않으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20대 중반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시작했던 경험이 고객님들의 신뢰와 점주님들의 인정으로 돌아와 명품관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를 따로 지정해 주실 정도로 친분이 생긴 고객님도 계시고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많아 일에 대한 열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일에 미쳐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모태솔로인 저에게 고등학교 동창 미정이가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어요. 미정이는 자신의 애인 후배라며 만남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움직여야 솔로 딱지를 뗄 것 같아서 저는 바로 수락했어요. 그때 만난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소개팅 같은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아 잔뜩 긴장한 채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데 아담한 키에 독특한 무늬의 넥타이를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김희수 씨? 네, 안녕하세요. 박동영 씨 맞으시죠? 2살 연상의 남편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지만 서글서글한 눈매가 좋아 보였습니다. 넥타이 때문인지 조금 귀여워 보이기도 했고요. 네, 푼수같이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늦바람이 이렇게 무섭죠? 자신을 세무사라고 소개하면서 돈가스 한 점을 잘라 제 접시에 놔주는데 그게 참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직업을 이야기하니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이 감정 노동으로 얼마나 힘드냐며 다독여 주더라고요. 저도 감정 노동으로 힘들 때 많아요. 일이 어려워서 당황할 때는 땀이 왜 그렇게 나는지 속옷까지 젖을 정도로 땀난 적도 있다니까요. 희수 씨는 당황하실 때 없으신가요? 물론 있죠. 저는 그럴 때 일단 웃고 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힘을 믿고 일단 미소 짓고 보는 거죠. 어쩐지 희수 씨 미소가 정말 예뻐요.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과 저를 존중해주는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 후로 꾸준히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셨습니다. 3번 정도 교제 신청이 있었지만 저는 매번 거절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마음의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늘 서서 일하는 저를 위해 편한 수제 구두를 선물해주고 퇴근길 집까지 바래다주며 힘내라고 쓴 손편지를 제 가방에 몰래 넣어두곤 했습니다. 이렇게 지고지순한 남편의 구애로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어요. 교제를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신중했던 제가 결혼을 결심한 계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서울 토방인 남편과는 다르게 저는 전북의 작은 시골 출신이었어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소를 키우시며 농사도 짓고 계시고요. 저와 제 여동생이 각자 서울로 상경해서 자리를 잡는 바람에 도와줄 일손이 부족하지만 그 많은 일거리들을 두 분이서 척척 해내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저는 늘 말로만 걱정 가득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부모님 생신 날짜를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생신이 딱 일주일 차이야. 3월 20일이랑 3월 27일. 신기하지? 근데 하필 3, 4월이 축사가 은근 바쁘거든. 소가 분만하는 날이 많은 달이라서. 근데 생신은 갑자기 왜?
요즘 일이 많다며 혹시라도 깜빡할까봐 내가 미리 알려주려고. 으이그, 역시 꼼꼼해. 저는 그 대화를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꽃구경 데이트를 가기로 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외곽으로 빠지더니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 일손도 돕고 생신도 챙겨드리기 위해 깜짝 여행을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생겼다고 부모님께 아직 말씀도 못 드렸다고 솔직하게 말하니까 그럼 깜짝 놀라셔서 두 배로 좋아하실 거라며 웃더라고요. 트렁크 가득 과일이며 건강식품이며 잔뜩 실어온 이 남정네를 어쩜 좋을까요? 부모님은 연락도 없이 도착한 저희를 보고 동네에서 제일 비싼 장어집을 예약할 정도로 좋아하셨습니다. 딸, 이 아빠가 소 팔아서 도와줄라니까 어여 시집가. 그래, 맞아. 키가 자끔 아쉽지만 그래도 싹싹하고 웃는 게 이쁘던디. 다 늘어나 후줄근한 아빠 일복을 입고 축사일을 돕는 모습, 촌스러운 빵가게 케이크를 자르며 엄마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니 확신이 서더라고요. 이 착하고 멋진 남자와 결혼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난 후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시모의 얼굴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진짜 너무나 못된 팥쥐 엄마처럼 생기셨지 뭐예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던데 싸납게 찢어진 눈으로 열심히 제 위아래로 훑고 계시는 모습에 침이 꿀떡꿀떡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의 며느리가 되어줄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했는데 부족한 우리 아들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워요. 시부는 공직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다정한 말씀과 어울리게 인상도 참 좋으셨어요. 남편의 서글서글한 눈매가 시부를 닮은 듯 했습니다. 불편함을 풀어주기 위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확 열렸죠. 명품관에서 일한다고 그래서 사치가 심하면 어쩌나 했는데 옷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 엄마, 아유,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동영이 형 박진규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가 동영이 결혼 언제 하나 목이 빠져라 기다렸거든요. 여자 형제가 없어서 늘 기대하곤 했는데 잘 부탁드려요. 참, 와이프는 일 때문에 못 왔네요. 다음에 밥 한번 꼭 먹어요. 형, 너무 부담 주지 마. 희수 씨도 일 바빠. 그때 당시 시모의 중얼거림을 너무 선명하게 들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풍채만큼 둥근 성격을 가진 아주버님과의 대화로 애써 넘어갔어요. 그 뒤로도 저녁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유난히 직설적인 화법인 시모를 보며 이 결혼 괜찮을지 조금 불안했답니다. 시간은 흘러 양가 상견례를 했고 결혼 준비는 물 흐르듯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혼수 준비를 하면서 시모는 이것저것 참견을 많이 두셨습니다. 매사에 돈 따지고 말하시는 게 많이 불편했어요. 특히 그릇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일부러 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분 매장으로 찾아갔는데 이게 얼마짜리 들어오고 현금가는 얼마 해주는 거냐? 전부 현금 일시불로 내면 뭐 해줄 거냐? 나 가방에 현금으로 쫙 뽑아왔다. 이러시는데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솔직하게 그날 일을 푸념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 뭐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돈놀이 하실 때 버릇이신가? 근데 당신 그게 뭐가 창피해? 검소하신 거지. 우리 엄마처럼 살림하면 걱정 없을 거야. 좀 배워도. 어? 돈놀이라니? 아, 어, 당신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혼자 알고만 있어. 사실은 우리가 아빠가 공직에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어오는 선물도 많았고 우리 엄마한테 현금이 항상 많았어.
그러다 보니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렸고, 어머, 어머님 정말 강심장이시다. 그러다가 아버님 일에 피해 끼치시면 어쩌시라고. 아니, 뭐, 따지고 보면 생판 남도 아니고, 가까운 이웃부터 건너 건너 아는 사람까지 이자 받고 그런 걸로 용돈벌이 하신 거지 뭐. 그거 좀 개인 사채 이런 느낌 아니야? 아니,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지.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 딱한 사정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사람이라 그런 걸 무슨 사채라는 단어를 말해? 참나, 사채나 돈놀이나 매한가지 아닌가요?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계시다고 하니 찝찝한 마음은 거두기로 했습니다. 결혼 초 생각보다 시모와 충돌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75kg으로 평균 몸매였던 남편이 100kg으로 살이 쪘다는 것만 빼면 결혼 생활은 연애 시절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행복해할 즈음 불안한 지진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에 안정적인 직장에서 나와 개인 세무서를 차렸어요. 하지만 동료와의 트러블이 많고 생각보다 홀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 힘들어 했습니다. 만나는 친구들도 줄어서 아주버님과 자주 만나곤 했는데 이게 웬걸? 아주버님을 따라 술과 담배를 따라 하더라고요. 그 시점 이후로 빠르게 몸도 불어나고 사람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땐 콩깍지가 아직도 있었는지 남편이 참 안쓰럽게 보였어요. 그런 결혼 생활에서 그나마 제일 즐거운 점은 형님과 제가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동서랑 나랑 쌍둥이 자매 마냥 다니고 싶었는데 저 둘이 다 망쳤어. 가면 갈수록 둘이 빼다 박았지 않아? 혹시 동선의 집도 술 문제 있어? 우리 그이는 술독에 빠진 독 두꺼비야 완전. 형님, 형님 댁 두꺼비랑 같이 술잔 짠하는 손모가지가 바로 저희 집 독개구리예요. 저희 남편도 술 담배 다 해서 속상해 죽겠어요. 결혼 전 자매 같은 사이를 기대했다고 전해 들었던 것처럼 형님은 저에게 참 잘 대해주셨어요. 제 여동생이 질투할 만큼 같이 수영도 다니고 반찬도 나눠 먹으며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시모보다 더 자주 연락하며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정말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하루는 새벽 늦게 형님께 전화가 왔어요. 동서, 나 이혼할 거야. 나 정말 이혼해야겠어. 여보세요? 형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 술이나 카페인은 일절 드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잔뜩 취한 상태로 전화가 와서 정말 놀랐어요. 일? 있었지.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놈의 집안, 그 괴물 같은 시모.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계신 곳으로 갈게요. 너무 취하신 것 같아요. 동서, 그 시모라는 그 아줌마, 완전 괴물이야. 아, 아니다. 악마야. 나는 도저히 이 아줌마 못 버티겠어. 근데 우리 착한 동서는 어쩜 좋지? 동서는 꼭 할 말 하고 살아. 목 놓아오는 형님을 보니 뭐라 위로해드려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사실 형님께서는 결혼 5년 만에 힘들게 임신을 하셨는데 계류 유산으로 큰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런 형님께 시모는 엄청난 망언을 내뱉으셨더라고요. 유산의 충격으로 회복이 덜 된 큰며느리에게 날마다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말하셨는지 아세요? 예, 넌 큰며느리라는 게 어렵게 임신을 해놓고 왜 유산 같은 걸 하냐, 어? 어떻게 처신했으면 재수없게 이런 초를 쳐? 혹시 처녀 때 불순하게 놀아서 애 떨어진 거 아니냐? 형님은 그 말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로 남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며칠 내내 이혼을 종용하는 시모 때문에 아주버님과도 계속 다퉜고 따뜻한 시부에게 이야기를 드려 상의를 했지만
너 하나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다. 라는 말씀에 결국 이 집안 맏며느리 자리에 백기를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이런저런 마음을 서로에게 기대며 지내왔기에 형님과의 이별이 슬펐지만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며 좋은 사이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어요. 저는 아주버님과 자주 술자리를 갖는 남편을 떠봤습니다. 시모가 형님에게 폭언하는 사실을 제 남편이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남편의 시선은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는지 시어머님이 너무 과하신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어요. 뭐가 가해? 우리 엄마가 맞는 소리만 했는데 왜 꼭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소리는 다 잔소리로 여기는지 몰라. 형도 그걸로 얼마나 스트레스 많았는데. 여보, 나도 당신의 며느리거든? 제가 들어도 서운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편이 얼마나 얄밉던지 가지고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남편 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입을 쏙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이 지나 저도 어느덧 결혼 6년 차에 접어들 무렵이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유치원 꼬마, 텔레비전 속 똑부러진 아역 배우들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난히 아이 사랑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유모차를 끌고 쇼핑 나온 부부를 보면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항상 웃으며 다가가 아이에게 인사를 했죠. 백화점 유니폼 주머니에 사탕을 넣고 다닌 적도 참 많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자연스레 찾아오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고 고민은 깊어져 갔어요. 시모가 몇 년째 할머니 소리 듣고 싶다며 눈치를 주곤 했던 터라 어디다 말도 못하고 혼자 답답했습니다. 희수 씨, 혼자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병원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요즘엔 이것저것 검사도 다양하고 방법도 많다고 하잖아. 사실 내 동생도 시험관에서 임신했거든. 그렇게 고민하는 스트레스도 다 원인이 된다고 요즘은. 매장 점장님은 퇴근 후 문자로 병원 이름과 위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은 워낙 자연 임신을 힘들어하는 부부가 많다던데 병원에 가보는 것이 어떤지, 다양한 검사 방법이 많은 만큼 해결 방법도 많다고 남편 눈치를 보며 어르고 달랬습니다. 남편은 괜히 의사한테 살 빼라는 눈칫밥만 먹을 것 같다고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러다 돌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울 엄마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자. 엄마가 잘 아시겠지. 매일 그놈의 울 엄마 타령을 하는 남편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어요. 아니, 이걸 왜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 당신이랑 나랑 우리 둘의 문제인데 왜 화를 내? 아니, 울 엄마 말 들어서 뭐 손해본 적 있어? 자식이 부모 말 듣는 게 뭐 어때서? 여보, 잘 다니고 있던 직장 때려치고 나와서 개인 세무서 차리라고 바람 넣은 사람 어머님이셔. 기억 안 나? 그땐 울 엄마 말 아니었어? 그 울 엄마도 뭐 나무에서 떨어지실 때도 있고 그런가 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곧 병원을 예약하자고 말했어요. 가장 빠른 시간으로 예약을 잡은 후 저희 부부는 다양한 검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호르몬 검사부터 염색체 검사까지 6가지의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희소정자증이었어요. 쉽게 말해 정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정자의 수가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는 정자가 운동성 부족이나 기형이다 보니 자연 임신이 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것이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안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결과로 예상된다며 음주나 흡연부터 줄이라고
단호하게 충고해 주셨어요. 체중 감량도 필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남편은 자존심이 상한 듯 연신 얼굴을 붉힌 채 땀을 삐질삐질 흘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방법이 아예 없냐고 입을 떼더라고요. 방법은 남편만 모르는 듯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없이 남편을 빤히 바라보시다 이내 한숨을 쉬셨어요. 이내 저를 바라보며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이 완성되면 시험관 시술을 권유해 드릴 것이라고 하셨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흡연이었어요. 시험관 시술 성공률을 낮추고 유산 확률을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흡연이더군요. 순간 유산이란 단어를 듣고 형님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소 생활 습관이나 풍채가 비슷한 아주버님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어서 가느다란 동아줄이라도 건네받은 기분이었어요. 결혼 후 자기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술, 담배를 밥 먹듯이 한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가족이나 주변 지인분들께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 남편은 술, 담배를 줄이며 체중 감량을 약속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먼저 일찍 잠든 날이면 술 냄새가 잔뜩 풍겼고요. 제가 잔소리를 하면 스트레스도 불임의 원인이라며 담배를 태울 남편의 모습이 안 봐도 비디오였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아이를 바라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일주일에 5번은 넘게 전화하는 아들이 소식이 없으니 단번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남편보다 더 답이 없는 그분 생각을 잊고 지냈네요. 벌써 울 엄마에게 보고 완료했는지 시모는 다짜고짜 망언을 퍼붓더군요. 둘째 너 솔직히 말해봐라. 큰애한테 형님 형님 거리면서 친하게 지내더니 우리 집안 대를 끊으려고 둘이 작정하고 짰냐? 어?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 집안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애 낳고 키우기 힘드니까. 요즘 여자들은 애 없이 둘이서만 살려고 한다던데 너도 설마 그래서 그렇게 버티는 거냐? 저 망언을 듣는 순간 어느 진상 앞에서도 미소 지으며 평온함을 유지하던 저는 이성의 끈을 놓쳤습니다. 혼자 대하 드라마 찍으시냐? 그건 상상도 넘어선 망상 수준이다. 시아버님도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알고 계시냐? 저도 가차없이 공격했어요. 시모는 당황했는지 중간중간 계속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너 애 안 낳을 거면 지금이라도 이혼해라. 5천 줄게 이혼해. 어떻게 결혼하고 같이 붙어 산 지가 몇 년째인데 애 하나가 안 들어서 그게 말이 돼? 너 혹시 사내대장부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어머님 팔뚝이 더 사내대장부 같으시고요. 알지도 못하시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내가 모르긴 뭘 몰라? 내 친구 며느리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벌써 애가 둘이야 둘. 내가 진짜 어디 가면 나 부끄러워 못 살겠다. 내가 언제 할머니 소리 듣겠니? 어? 생각 없으면 이혼. 어머니, 아파트에서 누가 개를 키우나?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네요. 끊을게요. 일방적으로 끝낸 통화에 화가 나셨는지 저도 똑같이 막 나가서 열이 받으신 건지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거나 부담 가질까봐 아이 이야기도 정말 조심스럽게 꺼내시는데 이상한 망상을 하며 이혼을 이야기하시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거기다 돈 이야기는 또 뭐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와 대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끼니도 매일 본가에 가서 먹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집에서도 좀 챙겨 먹으라고 반찬을 싸주신 것 같았는데 제가 선수 쳐서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냉장고를 뒤적거리다 우리 엄마 반찬 당신이 다 먹었냐며 따져 묻더군요. 저는 태연하게 둘이 사는 집에 1인분만 챙겨주시는 시모의 센스를 비꼬아서 말했죠. 남편은 뭐라고 대꾸하려다 한숨을 길게 쉬면서 시모 생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매장에서 비싸고 좋은 가방을 사오라는 것이었어요. 직원 할인을 받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은지 따져 묻더니 누가 봐도 알아볼 만큼 로고도 커다랗게 박힌 가방이라고 참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감이 잡히지 않으시나요? 너무 기가 차서 대답도 못하고 있으니 남편이 이때다 싶었는지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백화점에 다니면서 시어머니 가방 하나 안 사준다는 둥, 벌어서 다 어디에 쓰냐는 둥 말이죠. 내가 그 돈 모아서 지금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거잖아. 당신이 술, 담배 사 먹는 동안 이 평수로 이사 온 거 다 누구 덕분인데? 저금 한번 제대로 해봤어? 다 먹는 거에 쓰기 급급했지. 그래서 당신 명의로 해줬잖아. 내 돈으로 샀으니 내 명의지 당연히. 남편은 말끝을 흐리며 선물을 기회로 삼아 시모 마음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어떤 폭언을 퍼부었는지 돈을 빌미 삼아 이혼을 종용한 사실도 모두 알면서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억울했어요. 감정을 표현해도 되돌아오는 말은 참아 이 한마디 뿐이었고요. 제가 속상함에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대답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돈 보내주면 가방 사가겠다 문자 보내니 답장도 없었죠. 저는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엄연히 부부로 이어진 관계고 가족으로 엮여있는 시모를 계속 무시하고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매장에서 시모가 자주 입는 옷들을 생각하고 피부색에 잘 맞는 가방을 고민했어요. 국내에 남은 재고가 없어 주문을 넣어뒀고요. 자연스레 친정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늘 일 욕심이 많아 결혼 전으로 신경도 많이 못 썼는데 참 죄송스러웠어요. 시모 생일을 이틀 앞두고 저는 심한 몸살에 걸렸습니다. 첫날은 단순하게 으슬으슬 춥더니 오한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장에서는 현기증이 나서 휘청거렸고 고객 응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월차를 쓰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 속에서 꼼짝 못하고 계속 잠만 잤습니다. 밥 먹을 생각도 못했어요.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들더군요. 남편은 감기 옮으면 좋은 날 엄마한테 괜히 병 옮긴다고 거실에 나가 자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인간과 결혼했습니다. 다정했던 그 남자 대체 어디 갔을까요? 저는 결국 시모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시모의 선물 또한 챙길 겨를이 없었죠. 시모는 남들 앞에서 한껏 가방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가족끼리 먹기로 한 저녁 식사 자리에 지인 3분도 초대했더랍니다. 그때 저는 약 때문에 억지로 삼켰던 죽마저 다 토해내고 무슨 정신이었는지 빈속에 독한 약을 털어넣고 잠이 들었어요. 시모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며느리가 나타나지도 않고 소식도 없고 제일 중요했던 명품 가방도 포장지 하나 보이지 않으니 부글부글거리는 속을 술로 연거푸 달래셨나 봐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새파랗게 어린 년이 자기를 무시했다며 고함을 지르셨답니다. 시부는 일상인 듯 외면하며 방으로 들어가셨겠죠. 이제 생각해보니 남편이 늘 참아라고 말하며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시부를 꼭 닮았네요. 듬직하다 못해 거대한 아들 둘을 옆에 앉혀놓고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은땀으로 온전한 곳 하나 없이 잠이 든 저는 당연히 받을 정신이 없었어요. 화가 안 풀린 시모는 결국 남편에게 부축받으면서 힘겹게 저희 집까지 오셨습니다.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살림살이를 던지던 시모는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시엠이 생신잔치 때 머리카락 한 올, 코털 한 가닥 안 내비치는 우리 집안 싸가지가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남편은 소심하게 옆집에서 신고 들어온다고 말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눈을 힘겹게 뜨고 있는데 시모가 안방문을 거칠게 열더니 우악스럽게 손을 뻗어 제 머리채를 확 잡아 끌었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고 침대 아래로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 나이가 60 넘고도 둘이야.
근데 너 같은 게 날 무시해? 새파랗게 어린 년이 나를? 애도 못 갖는 주제에 우리 아들 생각해서 봐줬더니만 오늘 나 엿먹이고 좋아서 두 다리 쫙 펴고 잠을 자고 있어? 어머니, 놓으세요. 저 몸 안 좋은 거 못 들으셨어요? 지금 제 몰골 안 보이세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나야말로 묻고 싶다. 너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어? 진작 이혼하라고 했잖아.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큰애랑 작당 모의 한 거지? 너 우리 아들 안 좋아하지? 몸무게 100kg 넘고 돼지 같아서. 내가 5천 줄게. 이거 먹고 떨어져. 매일 전화로 하던 폭언을 퍼부으며 제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아당기며 소리 지르는 미친 시모.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남편 놈은 그저 전전긍긍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시모의 왼팔을 간신히 떼어내어 힘껏 물어버렸습니다. 시모의 비명을 듣고서야 남편이 다가와서 말리더군요. 야, 네 통장에 5천만 원 꽂아줄 테니까 이혼해. 이혼 서류도 내가 들고 왔어. 동영이 거 이미 다 써왔다. 우리 아들은 애기 잘 낳는 좋은 여자 새로 만날 거야. 애도 못 낳는 게 염치도 없어.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화장대 서랍에서 검사지가 담긴 봉투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악마 같은 얼굴에 검사지를 던져버렸어요. 탁 하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 검사지들은 시모의 얼굴에 조준 성공했어요. 당신 아들이 어떤 병자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라며 친절하게 안방불도 켜드렸죠. 아줌마, 지금 그깟 5천만 원 꽂아준다면서 내 머리채 잡았지? 내가 진짜 당신 찌질한 아들 생각해서 이거 안 밝히려고 했는데 나도 이제 더는 못 버텨.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지금 누구 보고 아줌마야? 아주 시애미 알길 개똥으로 하는구만. 시애미? 이제 와서 누가 시애미야? 당신 같은 시모 필요 없거든? 그거나 읽어보라고 미친 아줌마야. 시모는 얄밉게 찢어진 두 눈을 애써 비비며 검사지를 바라봤어요. 읽어 나갈수록 시모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형님한테도 그렇게 닥달을 하고 모함해서 결국 이혼 종용시키더니 괜히 착한 형님 인생에 피해만 줘놓고 이제는 나야? 당신 큰아들을 봐. 이혼하고 더 좋은 사람한테 장가를 보내? 아줌마 입으로도 돼지라고 하는 두 덩치들을? 아, 나 떡이다. 예, 둘째야. 잠깐. 나도 아줌마 아들 처음엔 좋았지. 그래서 결혼했고. 그런데 허구한 날 술 담배나 하고 1년 365일 울엄마. 나도 마마보이 같은 당신 아들 진짜 싫어. 다정한 거 하나 보고 시집 왔더니 입으로만 번지르르 집안일 하나 안 하지. 그렇다고 뭐 돈을 잘 모아? 아이고, 심지어 씨도 문제야. 시모는 갑자기 무릎 꿇고 손을 파리처럼 싹싹 빌며 진정하라고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아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데 이게 지금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고요. 왜 이런 사실을 엄마에게 알게 하냐고 따졌어요. 진심으로 이혼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가만히 있으랍니다. 아들, 아니야, 그만해라. 이거 다 엄마 잘못이야. 내가 너무 잘못했다, 둘째야. 설마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이혼 이야기 꺼냈겠니? 그냥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네가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62살 나이 먹고 하나뿐인 우리 며느리한테 축하도 못 받고 가방도 못 받고 어떤 시애미가 기분이 좋겠니? 나도 너 용서할 테니까 너도 없었던 일로 넘기렴. 슬금슬금 손가락으로 이혼 서류를 챙기는 시모. 끝까지 엄마 걱정만 하는 마마보이 남편. 저는 그제야 머리가 맑아지고 차분해졌어요. 이혼 서류를 잡아채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죠.
됐고요, 아줌마. 이게 한두 번 일이었으면 내가 이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런데 허구한 날 전화해서 똑같은 소리로 사람 들들 볶지 않나? 내가 아줌마 때문에 휴대전화도 무음으로 해놔요. 왜? 전화 오는 게 무서워서. 다 됐고 저 이혼할게요. 충격받은 얼굴로 바라보는 남편과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는 시모.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그 순간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폭행죄나 주거 침입죄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치니 그들은 서둘러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작성했습니다. 남편 쪽에 적힌 인적사항들 칸에 가지런한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연애 시절 깜짝 선물로 준 손편지 속 그 글씨체였습니다. 시모의 강압적인 말로 억지로 작성된 이혼 서류라 할지라도 참 서운했어요. 저만 이 관계를 붙들고 살아왔나 봅니다. 날이 밝자마자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충격적인 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계실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친정 아빠는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에 올라가 그 집 구석을 뒤엎어버리겠다고 소리치셨어요. 친정 엄마는 제가 무슨 결정을 해도 박수치고 응원할 테니 제 마음대로 하라고 덤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두 분은 이미 남편이 어딘가 이상하게 바뀌었다고 느끼고 계셨다고 해요. 가끔 안부 전화를 걸면 신경질만 내다 끊어버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듣고 나니 그나마 남편에게 남아있던 정마저 차게 식었어요. 이 마음을 먹기까지 왜 이리 길고 힘든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이혼은 막힘없이 진행됐습니다. 마치 결혼식 준비 때처럼 말이죠. 이혼이 확정되고 며칠 후 연락 하나 없이 잠잠했던 시모 이름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확인하기가 무섭게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대뜸 보내준 돈으로 여행을 다녀오라고 말하셨어요. 머리를 식히고 마음도 진정되면 시험관 시술도 준비해보는 건 어떤지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미친 시모. 정말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예전부터 며느리한테 꼭 주고 싶어서 어렵게 모으고 마련한 돈이라고 신신당부도 잊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이혼 사실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혼을 종용할 때나 이혼을 한 후나 저를 돈으로 좌지우지 해보려는 시모. 저기요, 지금 마지막으로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새파랗게 어린 년이 마지막으로 62세 어머님 어른 대접해드려야겠죠? 어머님, 이 5천만 원 그동안 어머님께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이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뭐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애초에 어머님이 이혼해달라 요구하시면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이 그러신 거 전부 다 녹음되어 있어요. 뭐? 녹음? 네,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폭언, 돈으로 이혼 종용하시는 거 전부 녹음 못한 게 한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음했어요. 저 이거 증거로 제출 가능한데 5천만 원 꼭 돌려받고 싶으시면 뭐 법적으로 연락하시던가요. 돈놀이 하시면서 모으신 소중한 돈 제가 꼭 머리 식히는 곳에 잘 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연거푸 헛웃음만 내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휴대전화가 무음이라 아쉽게도 전화를 못 받았지 뭐예요. 시부에게도 용서를 바라는 장문의 문자가 많이 왔지만 시부 또한 방관자일 뿐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이 꼭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하기에 정말 끝장내자 생각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대뜸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군요. 자신이 마마보이처럼 행동한 점 인정하고 가운데서 중재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엄마 5천만 원에 대해서 그만 연락하도록 조치 취한 상황이니까 안심하라고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 살이 너무 빠져서
처녀 때 몸무게가 되었는데 남편은 참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대뜸 자신과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어요. 같이 살고 지내다 보면 예전 생각이 나서 좋을 거라고. 처가댁에 내려가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 남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어요. 미안한데 말이야. 우리 엄마가 너같이 애도 못 갖는 애 염치 없어서 싫대. 나도 필요 없고. 네 엄마가 나 구박할 때마다 참으라는 소리밖에 안 했지? 이제 네가 참아. 그 소중한 우리 엄마 평생 모시면서 참고 살아. 남편은 얼굴이 붉어진 채 더듬거리며 소리쳤어요. 자기처럼 안정적인 세무사를 만날 수 있겠냐고 말이죠. 참나? 뭐? 꼴의 세무사? 아우 확. 너 같은 남자 500트럭을 가져다 줘도 사절이거든? 우리 아빠가 벼르고 계셔. 너희 집에 소똥 테러 하신다고. 끝까지 질척거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정말 후련했어요. 그 이후 오랜만에 형님과도 만나 미친 시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은 제 썰을 듣고 웃으시다가 속이 시원하다 못해 날아갈 것 같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동안 마음고생했다며 제 손을 잡아주셔서 저는 형님을 있는 힘껏 따뜻하게 안아드렸습니다. 그 뒤로도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은 상처가 있는 동지들끼리 참 많이 울고 웃고 있어요.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제 자신감을 갉아먹는 건 아닐까 많이 걱정하기도 했네요. 하지만 주변 지인분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해결해 나간 멋진 신여성으로 바라봐 주더라고요. 이제는 친정에도 신경 쓰는 큰딸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시모 드릴 가방을 진작 취소하고 더 값을 얹어서 좋은 가방을 준비했어요. 저는 다시 열심히 일에 집중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바로 백화점의 작은 브랜드 오픈 제의를 받았거든요. 오랜 시간 백화점에 재직한 제가 그 능력을 오롯이 인정받는 기분입니다. 살던 집을 정리한 돈과 미친 시모가 보내준 돈,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홀로 모아둔 적금 등으로 준비는 다 끝냈네요. 첫 홀로석이라 조금 겁도 나지만 친정 식구들, 형님, 매장 사람들을 든든하게 등에 업고 자신 있게 도전해 볼게요. 참새 그물에 기러기 걸린다라는 말처럼 또 다른 도전이었던 이혼이 저에게 이렇게 뜻밖의 행운이 가득한 시작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 행복한 요즘입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새로 나아가는 한 발 한 발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